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칭까지 했는데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행정법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글쎄요. 뭐 시험에서 그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행정법 체계 혹은 법 체계 전반을 이해하는데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딱 중요한 지점이 딱 하나가 있어서 그거 잠깐 정리해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성립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대륙법계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면 대륙은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사고죠.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와 독일을 대륙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행정법은 프랑스의 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독일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독일. 그러니까 대륙법계라고 얘기하면 독일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법치주의나 이런 법에 관련한 이론들이 발전하는 때 하필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독일과 연결돼 있던 게 아니라 일본이 독일 걸 베꼈어. 그리고 우리는 일본군의 잔재가 남아있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학을 초기 공부하던 사람들 대부분 독일로 유학을 갔었어. 그래가지고 독일의 법 체계를 우리는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륙법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간에 또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미국으로 또 많이 갔어요. 유학을. 그래서 영미법계라고 있는데 이 영미법계도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의 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독일 계통과 미국 계통의 영향을 고루 받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이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륙법계는 행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행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다. 행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왕조 국가의 그러니까 왕의 힘이 상대적으로 셌었어요. 왕의 힘이 상대적으로 셌기 때문에 왕이 그래 의회 너희들한테 양보를 하더라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하면서 행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자, 이 상황에서도 그래도 독일, 프랑스에서 법치주의가 발달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제도들도 많이 발달합니다. 자, 그러면은 행정을 다루는 고유한 법체계라든가 이 표현이 중요한데 행정재판소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행정재판소를 만들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행정재판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일반 법원에서 행정 관련한 재판을 하지 않고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행정재판을 따로 했다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고 이 행정재판소를 만드는 과정, 고유한 법체계를 고민하면서 자, 실체법. 여러분 제가 실체법과 절차법은 말씀드렸죠. 민법 이런 게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 이런 게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리를 구현하는 절차와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권리가 있고 이런 내용을 정하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실체법 중심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실체법 중심으로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이쪽 나라를 이쪽 대륙법계의 전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 행정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국가. 자, 행정국가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국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퀴즈. 그러면 행정의 우월성을 강조해. 행정과 다른 것들은 좀 달라. 그래서 별도의 재판소도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개념 중에서 공법과 사법 있죠. 공법과 사법의 원리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행정국가와 공사법 이원론을 본질로 하는 겁니다. 그게 대륙법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되고, 자, 대륙법계가 뭐야? 그러면 공사법 이원론. 그래서 우리는 행정국가라고 부르지. 다시 공사법 이원론. 그래서 우리는 행정국가라고 부르지.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영미법계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미법계. 자,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없고, 야, 행정이든 뭐든 다 그냥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우리 여러분 보통법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통법 정신은 그러니까 우리 행정법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행정의 우월성이나 독자성 같은 거 별로 고려하지 않는 법적 문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법문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영미법계 내에서도 20세기에 자,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겪습니다. 자, 자본주의의 모순을 겪는다. 이건 여러분 이거 약간 사회과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데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빈부격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한 빈곤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요런 것을 해결하는 주체는 시장입니까? 국가입니까? 다시. 자, 자본주의의 모순, 빈부격차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는 시장이에요? 국가예요? 국가,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시장은 그렇게 못해. 시장한테 모든 걸 맡겨두는 분위기였어, 이쪽은. 시장한테 모든 걸 맡겨두는 분위기였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담 스미스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고 시장한테 모든 걸 맡겨라 라고 해서 자본주의가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유방임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심각한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독점 같은 게 생겨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정부가 역할을 나름대로 해야 돼. 정부의 역할을 나름대로 한다는 게 행정이야, 행정. 그렇죠? 이런 모순을 경험하면서 진짜 행정은 좀 다른 원리가 적용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특수성을 자, 점진적으로 점차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해요. 네,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만들었냐면 행정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요. 여러분 행정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재판을 할까 안 할까? 재판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판까지 하는 거고 여기는 재판을 안 해. 근데 행정의 좀 특수성을 고려하긴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영미법계의 법적 특징이 또 판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절차법을 중요시 여깁니다. 절차법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여기는 내용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이 자, 영미법계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자본주의 모순을 겪으면서 최근에는 좀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행정을 다른 사법 활동과 사법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영미법계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사법국가라고 불러요. 자, 사법국가라는 것은 자, 일반 재판소에서, 일반 법원에서 행정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어요. 여기는 아니야, 별도의 재판소가 필요해라는 고민을 갖고 있었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미법계는 기본적으로 공사법 이원론을 주장할까, 일원론을 주장할까? 공사법 일원론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영미법계는 사법국가주의고 공사법 일원론이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고 그랬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마지막 우리나라만 정리하면 돼. 우리나라는 자, 사법국가이면서 동시에 공사법 일원론이 아니라 이원론을 채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법체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행정법은 사법국가주의를 추구하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행정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해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법의 시스템과 민법의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에서 뭐 대다수의 것들은 행정법 내부에서 해결을 하고 정 안 될 때만 민법을 끌어오는 거지. 그냥 민법을 적용해서 행정재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재판을 또 어디서 한다고? 일반 재판소에서 해. 그냥 법원에서 해. 행정재판소라는 게 따로 있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행정재판이라는 거 있긴 있지. 행정의 일을 다루는 건데, 근데 뭐 행정재판관이 따로 있거나,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둘의 영향을 다 받았다. 근데 사실 여기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는데, 자, 공사법 이원론이자 사법국가주의다. 이걸 챙겨 두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법치행정에 대한 얘기를 이거 정리되셨죠? 법치행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법치행정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자, 앞서서도 법치행정이다라고 하면은 세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유통,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사법 통제.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적용되는 것을 법치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치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치 행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은 이 법치 행정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오토마이어.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베토벤이 바 아니야? 바? 자, 몰라요. 중요하지 않죠. 경제학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죠. 행정법의 아버지는 오토마이어입니다. 그럼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의 게 관심을 여러분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행정법의 아버지이긴 한데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자주 나오는구나 정도 알면 되지. 오토마이어가 어떤 주장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행정법에서 묻진 않아요. 이거 행정법 총론의 성격상 행정법 총론은 이제 현실에서 어떤 판례가 내려졌는가가 중요하지 이론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왕 행정법 공부하니까 아버지 정도는 알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법치행정을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법률 우위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 그 다음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자, 이거 뭔 얘기인지는 좀 알고, 뭔 얘기 정도인지만 알고, 선제 그냥 쭉 흐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니다. 법률만이, 법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단 법규가 뭡니까? 법규. 자, 법규는 법을 포함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규범을 법규라고 하는 거예요. 법규. 네, 그런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려면 그것은 반드시 법률이어야 된다.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다시 법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만 있다? 법률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장은 왜 중요하지 않냐면 지금 이미
그럼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법률만이 법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모든 전 세계 국가들에서 지금 통용되지 않는 원칙이에요. 이미 퇴색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도 나중에 조만간 배우겠는데 행정입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행정부가 입법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부가 입법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률만이 법규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시대에 지난 얘기다라고 해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토마이어가 얘기했던 것 중에 두 개가 의미가 있는 거지. 법률 우위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 자, 법률 우위의 원칙.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 뭡니까? 행정이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요거는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극적 원칙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원칙. 자,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은 뭐예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을 할 수 있다. 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 원칙이라고 하죠. 적극적. 자, 여러분,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없을 때 문제가 될까요? 법률 우위의 원칙은 법률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없을 때, 법률이 없을 때 행정이 이루어지면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법에는 좀 이따가 좀 또 할 거예요. 성문법, 불문법 이런 얘기 할 건데, 자, 성문법이 있고 성문화된 글로 적혀져 있는 법전에 글로 적혀져 있는 성문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불문법도 있어요. 불문법. 자, 그러면 이 법률 우위 원칙에서 얘기하는 법률과 법률 유보에서 이야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자, 불문법이 여기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얘기할 때 이 법률 안에 불문법이 들어갈까요? 불문법도 지켜야지. 근데 법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불문법에 있는 거야. 관습적으로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률에는 불문법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를 얘기할 때는 근거를 얘기할 때 법률에는 불문법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것도 판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의 근거. 법률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작용법적 근거라고 얘기합니다. 작용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 작용법적 근거는 행정작용을 할 때 필요한 법을 작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용법의 이렇게 상대 개념이 뭐냐면 조직법이에요. 조직법. 여러분, 조직법적 근거는 어떠한 행정이든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조직법적 근거는 다 필요한 거고, 작용법적 근거라는 거는 조직법적 근거는 약간 내부적인 힘이 있는 거고, 그렇죠? 작용법적 근거는 국민의 권리와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작용 활동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용법적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판례에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냥 행정작용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정도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세 가지를 이제 법치행정의 원칙이다라고 오토마이어가 얘기했으나 첫 번째 건 큰 의미 없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행정을 한다라는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냐? 어떨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학설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학설. 자, 학설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뭐의 학설? 법률 유보의 학설이에요. 법률 유보의 학설. 법률 유보. 첫 번째, 침해 유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해 유보설. 자, 이거는 어떨 때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법률에 유보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행정을 세 가지로 나눌 때, 효과를 중심으로 세 가지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 침익적, 수익적, 부효적. 기억나죠? 침익적 행정을 할 때만 침익적 행정일 때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 이론은 너무나 지나치게 자, 행정유보에 과도한 확대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침입적 행정일 때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나머지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너무 많잖아. 수익적인 것도 있고 부효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행정유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유보라는 것은 뭐뭇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둠 이런 뜻이에요. 그럼 법률유보는 법률에게 맡겨둔다라는 뜻이고 행정유보는 행정에게 맡겨두는 영역이 너무 커진다. 전체 행정작용 중에서 침입적 작용에 대해서만 법률유보의 원칙을 적용하면 나머지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너무 커진다. 그 영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유보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행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커진다. 라는 비판을 받아요. 뭐는 침해유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행정법은 당연히 침해유보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국부행정유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부행정유보설. 자, 국부행정유보설은 자, 여러분 여기서는 조사가 중요해요. 조사. 우리가 자칫 침해유보서는 침해행정일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국부행정유보서는 국부행정을 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국부행정에서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국부행정유보서는 침해행정은 당연히 전제로 깔고 국부행정일 때도 법률의 유보가 법률 유보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국부행정 유보서를 우리는 또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부행정 유보서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국부행정 유보서를 채택하면 사회복지국가 원리에 부합할까요? 부합할 수도 있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복지행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모든 행정을 할 때, 특히 국부행정을 할 때, 예를 들면 빵을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주는 거니까, 이제 거꾸로. 오히려 복지행정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채택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권력행정유보설이라는 게 있어. 이건 말 그대로, 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로 나누고, 권력행위에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비권력적인 행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야, 됐어. 그냥 모든 행정작용, 전부 다 그냥 이거는 전부 다 이건 진짜 전부 다 법적 근거 필요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떤 비판을 받게 되냐면, 자, 전부 다 법적 근거 있어야 돼. 그러면 무슨 얘기?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행정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입법되지 않으면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정의 자유를 침해한다. 기본적으로 행정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볼펜 하나 사도 이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행정의 자유 침해. 나아가서 행정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은 뭐를 부정한 거냐면 권력 분립 원칙이 각각 자기 역할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행정입법사법이. 근데 전부유보서를 채택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결국 행정의 일정 정도의 역할을 보장해야 되는 그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야, 진짜 중요한 거는 법적 근거를 가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를 구분해보자. 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요사항 유보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사항 유보설. 자, 이 중요사항 유보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자, 1단계에서 일단 본질적인 거야, 비본질적인 거야. 본질사항과 비본질사항을 나눕니다. 기준은 기본권. 자, 기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과 관련된 것은 본질적인 거야. 비기본권과 직접 관련은 없어. 자, 그러면 자, 본질 사항이 있고 또 본질 사항 중에서도 자, 이렇게 얘기해서요. 자, 보세요. 본질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본질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어. 그런데 본질 사항에서도 중요한 본질 사항이 있고 중요 본질 사항이 있고 그 외에 본질 사항이 있어. 그래서 요때는 법률로 직접 근거를 마련해야 돼. 그리고 기본권과 관련돼 있지만 아주 중요한 본질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뭐도 가능하다? 이건 위임도 가능해. 근데 중요하고 본질적인 거는 위임도 안 돼. 이거는 꼭 법률로서만 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법률로 직접.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법률로 직접 해. 이것은 그래서 의회에 맡겨둬야 돼. 의회 유보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사항 유보설이 시험 판례에서는 이렇게도 쓰일 겁니다. 본질성설 같은 말이에요. 중요사항 유보설이랑 또 의회 유보설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의회 유보설은 어떻게 보면 중요사항 유보설 안에 특정한 이론이에요. 자,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위임도 하지 말고 법률로 직접 해. 즉 의회에서만 근거를 만들 수가 있어 라는 얘기고, 자, 또 본질적인 걸 먼저 구분하는 거니까 본질성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서는요. 시험에서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당연히 중요사항 유보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중요사항 유보서는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어떻게 나올까?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올까요? 이 내용은 잘 안 나오겠지. 뭐가 나올까? 판례가 나올 거예요. 판례.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사항 유보설과 관련한 판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학설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학설 자체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이 좀 챙겨 두셔야 될 게 이 두 가지예요. 자, 급부행정 유보설은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틀린 선지를 많이 만들겠죠. 급부행정일 때만 법적 근거 필요하다. 그럼 X입니다. 침해 플러스 급부예요, 여러분. 침해 플러스 급부예요. 자, 여러분 이거를 침해를 이게 침익이고 이게 수익이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전부유보설은 요 비판이 시험에 나옵니다. 비판. 전부유보설에 대한 비판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항 유보설의 판례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중요사항 유보설을 이렇게 되게 2단계에서 그래서 1단계로 나누고 또 한 번 나눈 거잖아. 1단계, 2단계, 2단계 해가지고 2단계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판례를 볼게요. 자, 이렇게 학설이 있는데 이제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판례를 지금 당연히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학설을 본 거고요. 중요사항, 요 학설 중에서 중요사항 유보설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례. 첫 번째 판례. 자, 가장 많이 나오는 판례예요. 여기 요 파트에서 텔레비전 수신료 판례가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 수신료를 자, 수신료에 대한 금액이나 납부자의 범위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로서 근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징수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할지 말지 또 위탁을 하면 뭐 누구한테 위탁할지 뭐 이런 얘기는 우리 기본권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별로 필요 없고 자, 이런 게 법적 근거가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꽤 많아요. 토지 추가 토지 추가 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중요하다고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납세 의무 중요하겠죠.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겠죠. 납세 의무 그리고 자 납세 의무 판례는 이제 납세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납세 의무에 따른 뭐가 이제 생기냐면 신고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신고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도 중요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병 군대 사병들의 복무기간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자, 어떤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대요. 동의 정족수는 몇 명이 동의가 필요한 건지, 몇 명이 필요한 건지. 자, 여러분 판례 이거는 약간 비교 판례가 있어요. 비교 판례가 있어서 여러분 비교 판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법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사안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좀 다른 결론이 나오는 판례가 있다, 없다? 그런 판례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은 거. 그래서 어떤 것을 동의 요건으로 할지는, 동의 요건 자체는 위임이 가능하지만, 위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어요. 동의 요건 자체는 위임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포인트를 둬야 될 건 뭐야? 자, 어떤 거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는 위임에서 결정해도 돼. 하지만 몇 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동의 정적 수는 법률로서 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죠.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자, 이 실시 여부.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뭐, 의무교육 실시, 언제부터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로 뭐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위임 가능합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방의원의 유급 보좌 인력 두는 거. 이것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담배 자동 자판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있나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담배 자동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부천시인데 부천시에서 그 설치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만들려면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라고 그때 재판의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의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뭔가 범주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갑자기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정년이 몇 년인지, 뭐 동의 종족수가 몇 년인데, 이거 좀 뭔가 범주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틀이 좀 안 잡힙니다. 당연해. 왜 그럴까? 이런 거가 과연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라는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판례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판례가 골고루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소송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소송이 있었고 그런 소송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판사들이 이런 결과를 도출해낼 때 뭘 얘기했냐면 요걸 얘기했다. 요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채택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정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행정작용들에 대한 쟁송을 국민들이 제기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이런 학설 중에서 이걸 채택한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일괄적이고 뭔가 체계적으로 이런 결과가 딱 나온 게 아니야. 이런 판례가 나온 것들을 보고 후에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중요사항 유보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우리 교과서 정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